생일. 365일 중 하루가 굳이 내 것이라고 정해진 날. 하지만 그 하루조차 온전히 내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달력에 새겨진 붉은 숫자처럼 오늘의 의미도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미니멀리즘을 표방하는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하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정성스럽게 차린 1인용 생일상, 갓 지은 쌀밥, 정갈한 나물 반찬 몇 가지. 하지만 내 젓가락은 갈 곳을 잃은 채 허공을 맴돈다. 그때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민호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의 시선은 아내나 식탁이 아닌 손목시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커피는? 내려놨어요. 텀블러에. 민호는 대답 없이 냉장고로 가 생수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나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말없이 응시했다. 무언가 기대하는 듯 하지만 이내 체념하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여보, 오늘. 아,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 있어. 클라이언트랑. 저녁 약속은 잡지 마. 늦을 거니까. 내 생일상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순간 방에서 나온 지훈이 그를 날카롭게 쏘아봤다. 아빠,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알고 나가시는 거죠? 웬 아침부터 잔소리야. 늦었다. 잔소리가 아니라 팩트체크거든요. 엄마 생신. 미역국 냄새 안 나요? 그제야 민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식탁 위로 향했다가 이내 걷어졌다. 아 하는 짧은 탄식.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 맞다. 저녁에 들어올 때 케이크라도 하나 사오지.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로 하고. 난 간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무겁게 깨뜨렸다. 괜찮아. 아빠 바쁘시잖아. 바쁜 거랑 무심한 건 다른 문제야, 엄마는. 언제까지 괜찮기만 할 건데. 저 미역국, 엄마 먹으려고 끓인 거잖아. 근데 왜 엄마가 죄인처럼 구는 건데? 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언제나 괜찮았다. 아니, 괜찮다고 주문을 외웠다. 내 감정의 무게로 그의 성공 가도에 흠집이라도 낼까봐. 그의 침묵을 나는 내 탓으로 돌렸다. 내가 더 완벽한 아내, 더 희생하는 엄마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수십 년 이수지는 지워지고 없었다. 텅 빈 집을 청소하고 의미 없이 TV 채널을 돌리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정처 없이 동네를 걷던 내 발걸음이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멈췄다. 오호문화센터라는 팻말 아래 흙 빚는 시간, 도예 공방이라는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따뜻한 조명과 함께 흙냄새가 배어나오는 듯했다. 사람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묘한 안정감을 줬다. 나는 홀린 듯 문고리를 잡으려다 망설였다. 내가 이런 곳에 와도 되는 사람인가? 내게 이런 낯선 공간은 허락되지 않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수강 문의하시려고요? 잠깐 들어와서 구경하셔도 괜찮아요. 부드러운 눈매와 온화한 미소를 지닌 남자 준서였다. 그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나는 당황했다. 얼떨결에 공방 안으로 들어섰다. 흙먼지가 희끗하게 쌓인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부서져 들어오고 선반 위에는 투박하지만 개성 있는 도자기들이 가득했다. 집의 살풍경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흙 만지는 거 처음 보세요? 아니요. 아주 예전에. 잠깐. 말끝을 흐리는 나를 보며 준서는 더 묻지 않고 내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손이 참 곱네요. 꼭 흙을 만져본 손 같은데 섬세한 작업을 잘하실 것 같아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고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바닥을 닦던 이 손. 내게 이 손은 그저 기능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곱다는 말, 내 존재 자체를 향한 따뜻한 시선. 나는 그 낯선 감각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아내나 엄마가 아닌 나를 보고 있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주부 손이에요.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공방을 빠져나왔다.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둠이 내려 있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유명 베이커리의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직 민호는 대답 없이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돌아온 그는 TV를 켰다. 시끄러운 뉴스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나는 케이크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고맙다는 말도, 왜 이제 왔냐는 원망도 나오지 않았다. 의무감으로 사온 저 케이크는 그의 사랑이 아니라 부채감의 증거였다. 그는 여전히 몰랐다. 내가 원했던 것은 비싼 케이크가 아니라 아침에 끓인 미역국을 함께 먹어주는 따뜻한 눈길이었다는 것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낮에 들었던 준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손이 참 곱네요. 나는 마치 처음 보는 것을 만지듯 내 손가락을 천천히 쓸어봤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 하지만 그 안에 잊고 있던 무언가가 숨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내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희미한 감각.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낮에 보았던 오후문화센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도예공방, 초급반 수강생 모집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내 손가락이 수강 신청 버튼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생활 신청이 아니었다. 지난 2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나 자신으로 향하는 문을 두드리는 작지만 가장 절박한 반란의 시작이었다. 화면의 불빛이 내 흔들리는 눈동자를 비췄다. 과연 나는 이 문을 열 수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색과 감촉이 존재했다는 걸 잊고 살았다. 잿빛의 집, 무채색의 시간들. 차갑고 매끄럽던 세상과 달리 내 손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흙의 감촉은 투박하지만 정직하고 따뜻했다.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커다란 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흙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물레 돌아가는 소리, 흙을 치대는 소리, 사람들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공간을 따스하게 채웠다.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내 두 손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지난 수년간 본 적 없는 깊은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앙상하던 손가락 마디마디에 생기가 도는 듯했다. 수진 씨 손은 흙을 참 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 같지가 않네요. 준서가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내가 빚어내는 형태를 잠시 지켜보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움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따뜻한 시선과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런가요? 너무 오랜만이라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잊은 게 아니라 잠시 숨겨뒀던 거겠죠. 좋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준서는 내가 빚던 그릇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매만져주며 형태를 바로잡아줬다. 그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내 심장이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공방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준서가 포장된 작은 꾸러미 하나를 내게 건넸다. 작업실 정리하다가 나온 건데 수진 씨 생각이 나서요. 오래된 물건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네? 저를요?
나는 의아한 얼굴로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묵직하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잿빛의 고요함이 나를 짓눌렀다.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지훈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이제 와. 밥은? 시켜 먹었구나. 엄마는 먹고 왔어. 나는 대꾸 없이 방으로 향했다. 내 손에는 준서가 준 꾸러미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포장지를 벗기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앤티크한 손거울이 나타났다. 정교한 은세공 테두리는 군데군데 녹이스럽고 거울면에는 희미한 얼룩이 묻어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거울을 들어 내 얼굴을 비췄다. 거울 속의 당신, 누구세요? 웃는 법도 우는 법도 잊어버린 채 텅 빈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당신은 내가 알던 이수지는 어디로 갔을까? 웬 거울? 어디서 났어? 취향하고는. 아, 그냥 예뻐서. 근데 웬일이야, 엄마. 흙 묻히고 오니까 사람 사는 것 같네. 표정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지우는 무심한 척 툭 던지고는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다시 거울을 봤다. 지훈의 말처럼 푸석하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생기가 감도는 것 같기도 했다. 처음으로 나는 거울 속 낯선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늦은 밤 민호가 퇴근해 서재로 들어섰다. 늘 그렇듯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고 얼굴엔 피곤함과 냉철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과일 접시를 들고 들어갔다. 왔어요? 저녁은. 먹었어. 무슨 일이야? 저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예 시작했어요. 그냥 뭐라도 좀 해보고 싶어서. 민호는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나를 봤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눈빛이었다. 도예. 갑자기. 당신 그런 거 관심 있었나? 시간 낭비 아니야? 집만 어지럽히지 말고. 그냥 재미있어요. 그래. 뭐든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알아서 해. 피곤하다. 민호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공방에서 겨우 피워 올렸던 작은 온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그래, 나는 뭘 기대한 걸까? 이 사람에게 나는 그저 이 집의 기능 중 하나일 뿐인데, 어지르면 안 되는 가구, 제 시간에 나와야 하는 식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다음 도예 수업이 있는 날 아침,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민호의 말에 상처받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내 눈빛은 전과 달리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한 듯 고요했다. 화장대 한쪽에 놓인 오래된 거울. 나는 그 거울을 들어 내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립스틱 하나를 꺼내 들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결혼 전 내가 가장 좋아했던 붉은색 립스틱이었다. 괜찮아. 이제 누구의 시선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나를 보고 싶을 뿐이야. 거울 속에 갇혀버린 진짜 나를. 나는 망설임 없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내 입술에 낯선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낡은 거울 속 메마른 입술 위로 선명한 붉은 선이 그어지는 순간 내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남편과 딸조차 본 적 없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미소였다. 시간이 멈춘 공간이 있다. 내게는 이 드레스룸이 그랬다. 결혼 전 입었던 옷들, 한때는 나의 일부였던 색깔들, 모두가 빛바랜 유물처럼 만지면 바스러질 듯한 침묵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10년은 좋게 열어보지 않았을 법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코랄색 원피스를 꺼내 들었다. 어깨선에 먼지가 희끗하게 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거울 앞에 서서 몸에 대어봤다. 무채색의 잠옷 위에 걸쳐진 화사한 색감이 낯설었다. 이런 색이 어울리기나 할까? 내 시선은 거울 속 나 자신이 아닌 그 너머의 허공을 향했다. 준서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손이 참 고우세요. 수진 씨의 손길은 섬세해서 흙이 그걸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의 일부를 알아봐준 낯선 남자의 시선. 그 시선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굳게 닫혔던 내 마음에 작은 틈을 내고 있었다. 나는 결심한 듯 원피스를 벗어두고 옷장 안에서 라벤더색의 얇은 니트를 꺼내 입었다. 평소 입던 펑퍼짐한 회색 티셔츠와는 확연히 다른 몸의 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옷이었다. 괜찮을 거야. 그냥 옷일 뿐인데.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냥 옷이 아니라는 것을. 잊었던 나 자신을 향한 작은 신호탄이자 세상에 나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외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다. 저녁. 퇴근한 민호가 현관으로 들어섰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이 무심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나는 그를 맞았다. 평소와 달리 옅은 화장기가 있었고 라벤더색 니트가 내 안색을 한결 환하게 만들고 있었다. 왔어요?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민호의 시선이 나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늘 보던 모습이 아닌 아내의 모습이 눈에 걸렸던 것이다. 어디 외출했었나? 질문이라기보다 취조에 가까운 감정 없는 톤이었다. 내 어깨가 순간 굳었다. 아니요. 그냥 옷장 정리하다가 보여서 입어봤어요. 그래. 안 입던 옷이라 그런지 낯서네. 낯설다는 말. 준서가 선물한 거울 속 나 자신을 보며 느꼈던 그 단어가 남편의 입에서 나오자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가슴에 박혔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나와 무관하다는 듯한 냉담한 평가였다. 엄마 오늘 좀 다른데? 예쁘다. 데이트 있어? 무슨 그런 말 마. 아니, 진짜로. 예전엔 엄마가 그냥 투명한 사람 같았거든. 뭘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색깔이 보여. 엄마 색깔. 뼈있는 지훈의 말이었다. 민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는 게 느껴졌다. 그는 딸의 도발을 무시하며 화제를 돌렸다. 저녁이나 먹지. 배고프다. 민호는 나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식탁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에서 나는 명백한 불편함을 읽었다. 내 작은 변화가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탈이자 정해진 궤도를 벗어난 불안 요소일 뿐이었다. 남편에게 나는 풍경 같은 존재였다. 늘 그 자리에 있어 변하지 않는, 그래서 신경 쓸 필요도 없는. 하지만 풍경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그는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낮, 나는 공방에서 물레 위 흙에 집중하고 있었다. 내 손길이 한결 부드럽고 유려해졌다. 며칠 사이 내 얼굴엔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기가 돌았다. 준서가 내 곁으로 다가와 완성되어가는 백자를 지켜봤다. 오늘은 내가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선이 정말 아름답네요. 수진 씨 마음을 닮았나 봐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죠. 제가 한 건 별거 없어요. 흙을 대하는 진심이 느껴져서 자꾸 눈길이 가는걸요. 준서의 시선은 따뜻하고 순수했다. 그 시선 아래에서 나는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는 한 명의 창작가가 되었다. 민호의 낯설다는 시선과는 결이 다른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시선이었다. 사실 그림을 그렸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쩐지
손끝의 감각이 남다르다 했어요. 잊었던 과거를 처음으로 타인에게 꺼내놓는 순간 나는 봉인했던 꿈의 조각을 다시 만져보는 듯한 아릿한 감각에 휩싸였다. 늦은 밤 민호는 서재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준서가 선물한 오래된 거울을 탁상에 세워두고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에는 낮에 준서와 대화를 나누던 나의 모습이 희미하게 웃고 있던 그 순간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어 봤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거울 속 낯선 여자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수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민호가 열린 침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했다. 혼자 거울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아내의 모습.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전에 없던 질문이 떠올랐던 것 같았다. 누구를 생각하며 웃는 거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한 미소일 거라는 막연한 의심. 아내의 변화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옥죄었을 것이다. 그는 소리 없이 문을 닫고 서재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는 결혼기념일 D-7이라고 표시된 달력이 놓여 있었다. 어둠 속에서 민호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났다. 화면에는 팀장 윤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도착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내일 저녁 약속 잊지 않으셨죠? 중요한 얘기라고 하셨잖아요. 민호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노려보다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내 나직한 웃음소리가 유령처럼 서재의 공기를 떠돌았다. 결혼기념일.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숫자는 언젠가부터 의미를 잃고 빛바랜 약속처럼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매년 어리석은 기대를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어쩌면 하는 바람이 텅 빈 식탁 위에 희미한 온기를 피워 올렸다. 정갈하게 차려진 2인용 아침 식탁, 각 구운 토스트와 오믈렛, 그리고 민호가 좋아하는 원두로 내린 커피 향이 공간을 맴돌았다. 나는 어제 공방에서 산 옅은 코랄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설렘이 얼굴에 어른거렸다. 김 부장, 설계안 다시 확인해.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랑 미세하게 틀어진 부분, 그거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야. 오늘 중으로 보고 올려. 서재에서 통화를 하며 나온 민호. 완벽하게 세팅된 슈트 차림이었다. 그는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전화를 끄는 민호가 그제야 식탁 앞에 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내가 아닌 테이블 위의 음식에 잠시 머물렀다. 이내 허공으로 향했다. 아침부터 뭘 이렇게 간단하게 먹지. 그래도 오늘 우리 아, 맞다. 오늘 바빠서 셔츠만 보고 날짜를 기억했네. 백화점 VIP 라운지에 선물 보내놨으니까 이따가 찾아.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로 사고. 민호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에 털어넣듯 마시고는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 입을 때였지만 이미 그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있었다. 민호 저녁 약속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식탁 위로 쏟아지던 아침 햇살이 순간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식탁을 바라봤다. 김이 오르던 오믈렛은 이미 굳어버렸다. 선물은 언제부터 감정이 아니라 거래가 되었을까? 결혼은 언제부터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목에 두른 스카프를 천천히 풀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선명했던 코랄색이 잿빛 식탁 위에서 섬처럼 외로워 보였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은 최소한의 조명만 켜져 있어 어둡고 스산했다. 식탁 위에는 아침과 달리 와인과 스테이크,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갑게 식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침과 같은 모습하지만 얼굴에선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렸다. 도어록 소리와 함께 민호가 들어왔다. 약간의 술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어질러진 식탁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 안 자고 뭐해? 이거 왜 아직도 나와 있어? 치우지 않고. 기다렸어. 당신. 약속 있다고 했잖아. 피곤하다. 내일 얘기해. 민호가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 방으로 향하려 할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은 없어. 우리한텐. 뭐? 또 무슨 소리야?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알아? 당신한테는 수많은 약속 중 하나였겠지만 나한테는 1년 중 단 하루였다고.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단 하루. 그래서 선물 보냈잖아. 뭐가 문제야? 부족하면 더 사. 내가 돈을 못 벌어다 줘? 이 집이 불편해?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내 목소리가 점점 떨리며 커졌다. 돈, 집.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았지.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고 그걸로 사랑을 증명했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원한 건 그깟 명품 가방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눈빛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내가 차린 음식을 보면서 맛있겠다고 말해주는 거, 내가 입은 옷을 보면서 예쁘다고 말해주는 거, 그런 사소한 것들. 당신한테 나는 뭐야? 당신의 완벽한 인생을 장식하는 비싼 가구 같은 거였어? 내 울음 섞인 외침이 텅 빈 거실을 울렸다. 방문 틈으로 지훈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제정신이야? 다 늙어서 무슨 심파극이라도 찍어? 그깟 흙만지는 공방 다니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네. 거기서 뭘 배우는 거야 대체? 흙 만지는 공방이라는 말. 민호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난 거기서 배우고 있어. 내가 아직 숨 쉬는 사람이라는 거. 내 손이 아직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당신 없이도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걸.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식탁 위에 차가운 와인잔을 들어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다. 어제의 폭풍이 핥히고 간 흔적처럼 다음 날 오후 내 얼굴은 헬쑥했다. 나는 동네 카페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내 앞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수진 씨, 여기서 다 보네요. 공방 오시는 길 아니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준서가 들어왔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시울을 감추려 급히 시선을 내렸다. 아, 준서 씨.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준서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내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라떼를 한 잔 더 주문했을 뿐이었다. 어제 빚어놓은 찻잔 아주 근사하게 나왔어요. 수진 씨 손길에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꾸미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선이랄까? 준서의 시선은 남편의 시선과 달랐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시선. 그 따뜻함에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의 절망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작고 연약한 미소였다. 그 순간 카페 밖을 지나가던 지훈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낯선 남자 앞에서
어젯밤 그렇게 울부짖던 엄마가 웃고 있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한 사람의 시선은 나를 지우고 다른 한 사람의 시선은 나를 다시 그리게 했다. 산산조각 난 어제의 파편 속에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낯선 내 얼굴과 마주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서지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정적이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섬이 되어 떠다녔다.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거실. 나는 소파에 앉아 텅 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민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늦었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헛기침을 하며 쇼핑백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내 쪽으로 밀었다. 결혼 기념일인데. 그냥 넘어가긴 좀 그래서. 열어봐. 내 시선이 천천히 케이스로 향했다. 나는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에 민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당신 좋아할 만한 걸로 골랐어. 매장 직원이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디자인이라고. 고마워요. 내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은 그저 공기를 가르는 소리일 뿐 민호에게 닿지 못하고 바닥으로 흩어졌다. 민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장 같은 벽뿐이었다. 피곤하네. 먼저 들어갈게. 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 다시 혼자 남은 나. 나는 한참 만에 손을 뻗어 케이스를 열었다. 영롱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발했다. 당신은 늘 이런 식이었지. 당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의 언어로 사랑을 말했다. 하지만 이 차가운 금속으로는 산산조각 난 신뢰를 붙일 수도 금이 가버린 마음을 메울 수도 없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걸 모르는구나. 다음 날 낮,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공방 한쪽, 흙 대신 하얀 캔버스가 놓인 이젤이 서 있었다. 준서가 내 앞에 낡은 목탄과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가끔은 흙 말고 다른 것도 만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손재주가 워낙 좋으셔서. 그림도 잘 그리실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저 그림 같은 거 못 그려요.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던 거겠죠. 다시 깨우면 돼요. 준서의 눈빛은 내 부정을 꿰뚫어 보는 듯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는 내 손에 억지로 목탄을 쥐어주지 않았다. 그저 내가 스스로 손을 뻗기를 기다렸다. 잠시 망설이던 내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목탄을 집어들었다. 낯선 감각이었다. 거칠고 단단한 목탄의 촉감. 수십 년 만에 다시 만져보는 이 검은 막대기는 마치 먼지 쌓인 기억의 상자를 여는 열쇠 같았다. 그 안에는 내가 꽁꽁 숨겨두고 잊고 살았던 진짜 내가 있었다. 어려운 것부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느껴지는 선을 따라가 보세요. 이수진 씨만의 선을요. 그 말에 나는 홀린 듯 종이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망설임 없는 선. 구불구불 이어지는 선은 꽃이 되고 잎이 되고 화병의 그림자가 되었다.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에 몰두했다. 어느새 스케치북에는 생기 넘치는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역시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거든요. 수진 씨 그림,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네요. 나는 내 그림을 보며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작은 전시회 한번 열어보지 않으실래요? 거창한 거 말고요.
그냥 이 공방 한쪽 벽이라도 좋아요. 강민호 아내나 강지훈 엄마가 아니라 작가 이수진의 이름으로요. 작가 이수진. 그 낯선 호칭이 내 심장을 세게 때렸다. 나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봤다. 늦은 밤, 민호가 귀가했다. 거실 테이블 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담긴 케이스는 그가 아침에 놓아둔 그대로 차갑게 놓여 있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의 눈에 평소 굳게 닫혀있던 창고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옅은 불빛이 들어왔다. 이끌리듯 문을 연 민호.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먼지 쌓인 잡동사니만 가득하던 창고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한쪽 벽에는 이젤과 캔버스가 놓여 있고 바닥에는 스케치북과 물감, 붓들이 흩어져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테레비뉴 냄새. 이곳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 그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나의 세계였다. 그의 시선이 벽에 기대어 놓인 오래된 거울에 닿았다. 거울은 낯선 공간에 서 있는 자신의 당황한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그 옆, 이젤 위에 놓인 작은 캔버스. 민호는 조심스럽게 캔버스에 다가갔다. 아직 마르지 않은 유화 물감으로 그려진 자화상. 그림 속 나는 그가 아는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다. 무표정하고 공허한 얼굴이 아닌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깊고 슬픈 눈빛. 하지만 그 슬픔 너머에는 희미한 생기가, 작은 불씨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설고도 강렬한 얼굴. 민호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내의 변화가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선 정체 모를 무언가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그림 속 아내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오래된 거울 사이를 광적으로 오갔다. 누구야?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대체 누구야?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자 아내의 비밀을 품고 있는 저 거울이 모든 원흉처럼 느껴졌다. 이성과 통제를 상실한 그의 눈에 살기마저 번뜩였다. 금이 간 관계는 위태롭다.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의 불길한 고요함이었다.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방. 한때는 창고처럼 쓰였던 공간이 이제는 나의 작업실이 되었다. 이젤 위에는 밑그림이 그려진 캔버스가 놓여 있고 바닥에는 스케치와 드로잉이 흩어져 있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거울이 내가 집중하는 옆모습을 묵묵히 비췄다. 나는 연필을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 눈은 캔버스를 향해 있었지만 시선은 더 먼 곳, 잊었던 꿈의 언저리를 헤매고 있었다. 준서가 제안한 전시회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두드렸다. 그것은 두려움인 동시에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리는 바람이었다. 그 남자는 내게 잊었던 언어를 가르쳐 주었다. 그림이라는 언어, 색과 선으로 나를 표현하는 법. 나는 다시 세상과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늦은 밤, 귀가한 민호가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섰다. 집안은 어둡고 오직 작업실에서 새어나오는 옅은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열린 문틈으로 내 뒷모습이 보였다.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박준서. 나에게 온 문자였다. 전시회 컨셉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는데 내일 공방에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준서. 민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전시회, 공방, 그리고
다정하게 느껴지는 준서라는 이름. 의심의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혐오스러운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에게 아내의 그림은 더 이상 꿈의 부활이 아니었다. 다른 남자를 향한 미러이자 자신을 향한 기만이었다. 민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잠시 후 내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 재미있나 보네. 밤늦도록 오랜만에 뭘 한다는 게 좋네요. 뭘 하는 건지 누구랑 하는 건지 나는 민호의 가시돋친 말투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서 노골적인 의심과 경멸을 읽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어요? 그 선생하고는 어디까지 갔어? 도예 가르쳐준다. 그림 가르쳐준다. 다음은 또 뭘 가르쳐준대? 당신 인생이라도 새로 디자인해준대?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했죠? 먼지 쌓인 장식품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난 그냥 다시 숨 쉬고 싶을 뿐이에요. 숨? 그 자식 옆에서 쉬는 게 그렇게 상쾌하던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우아하게 취미 생활하면서 고상한 척은 다 하는군. 민호의 폭언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내 내면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격양된 민호가 나를 따라 작업실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이 방 한가운데 놓인 오래된 거울에 고정되었다. 그에게 저 거울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 아내를 변하게 한, 아내의 시선을 훔쳐간 저주받은 물건. 저게 그렇게 소중해? 그놈이 준 거라? 저 거울에 비친 당신은 행복해 보여.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이수진. 저 안에 있는 여자가 진짜 당신이야? 그럼 지난 20년간 내 옆에 살았던 당신은 뭔데? 가짜였어? 그의 절규는 분노라기보다 애원에 가까웠다. 아내를 잃어가고 있다는 공포,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감의 발악이었다. 내가 대답 없이 거울을 바라보자 그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가 실컷 보게 해주지. 순간 민호가 거울을 향해 손을 뻗어 바닥으로 내리쳤다. 와장창 마이너스. 유리가 박살나는 파열음이 밤의 정적을 잔인하게 찢었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그 소리는 영원처럼 길게 이어졌다. 산산조각 난 거울 조각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떤 조각은 내 발치에, 어떤 조각은 민호의 구둣발 아래에 흩어졌다. 씩씩거리던 민호의 거친 숨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보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미동도 없이 깨진 거울 조각들을 내려다봤다. 눈물도 비명도 없었다. 내 얼굴 위로 기묘한 평온함이 깃들었다. 아, 이제야 다 보이는구나. 깨진 조각들 속에는 수백, 수천 개의 이수진이 있었다. 찡그린 얼굴, 무표정한 얼굴, 희미하게 웃는 얼굴, 조각난 나의 모습들. 그것은 더 이상 낯선 얼굴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애써 외면하고 감춰왔던 상처 입고 부서진 나의 진짜 모습들이었다. 수진아, 내가 그게 아니라. 민호가 다급하게 변명을 하려 할 때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그를 지나쳐 방을 나갔다. 내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거실로 나온 나는 소파에 놓인 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내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통화 목록을 내렸다. 박준서라는 이름 위에서 멈췄다. 산산조각 난 것은 거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끝내 붙잡고 있던 미련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족쇄였다. 모든 것이 부서진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완전한 나를 보았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메시지 창을 열었다. 수신이는 박준서.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메시지를 입력했다. 전시회 제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내 엄지손가락.
메시지가 보내졌다는 표시가 떴다. 그 순간 내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스스로 내린 결정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의 고요하고 단단한 미소였다. 내 인생의 서문을 내가 직접 쓰기 시작한 밤이었다. 깨진 거울의 파편을 모두 치운 자리에 나는 캔버스를 세웠다. 상처의 공간은 창조의 공간이 되었다. 붓을 든 손끝에 아주 오랜만에 피가 도는 기분이었다. 누군가를 위한 그림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한 그림. 그것은 잃어버렸던 나의 언어이자 세상에 외치는 첫 번째 자기소개였다. 한때 남편의 서재였던 이제는 나의 작업실이 된 방. 깨진 거울이 있던 벽에는 큰 캔버스가 자리하고 바닥에는 물감과 스케치, 흙 묻은 도구들이 어지럽지만 생기 있게 널려 있었다. 나는 머리를 질끈 묶고 캔버스에 몰두해 있었다.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지훈이 쟁반에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예전의 가시 돋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잠시 쉬었다 해요. 나는 붓을 내려놓고 지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딸이 건네는 커피 잔을 받아드는 손길이 따뜻했다. 들어온 줄도 몰랐네.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집중하는 모습. 멋있다. 그냥 다. 뭐가? 먼지투성인데. 아니, 진짜로. 예전엔 엄마가 그냥 투명한 사람 같았거든. 뭘 생각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하나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색깔이 보여. 엄마 색깔. 지훈의 말에 나는 울컥 감정이 차올랐다. 애써 담담한 척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전시회 준비는 잘 돼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하고. 알바비 탔어.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거의 다 됐어. 이제 제목만 정하면. 제목? 나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캔버스를 가리켰다. 아직 구체적인 형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많은 색과 선이 겹쳐져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 있었다. 낯선 얼굴이라고 할까봐. 지우는 제목을 곱씹어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얼굴과 캔버스 속 얼굴을 번갈아 보며 그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 같았다. 늦은 밤, 불 꺼진 사무실에 민호 혼자 남아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건축 모형들이 즐비했지만 공간 전체가 주인 잃은 무덤처럼 스산했다. 그는 모니터 위에 복잡한 설계 도면을 보고 있었지만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바빴다. 그의 세상은 단단한 설계도와 오차없는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완벽한 세계에 감정이라는 변수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나의 침묵을 그는 만족의 다른 이름이라 믿었다. 민호는 마우스를 거칠게 내려놓고 마른 세수를 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활짝 웃는 어린 지훈과 어색하게 미소 짓는 젊은 시절의 나, 그리고 무표정한 자신. 그는 사진 속 내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내가 언제부터 저렇게 웃지 않았는지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뭘 놓친 거지, 대체.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사무실에 무력하게 흩어졌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고립감. 성공이라는 갑옷이 벗겨지고 상처받기 쉬운 맨몸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정막이 흐르는 주방. 민호가 밤새 뜬 눈으로 지샌 듯 퀭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내가 외출 준비를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섰다. 나는 민호의 시선을 피하지도 마주치지도 않았다. 그저 투명 인간을 대하듯 내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오늘 일찍 들어와? 볼 일 있어요. 늦을 거예요. 무슨, 나는 그의 말을 자르듯 식탁 위로 작은 카드 봉투 하나를 스르륵 밀어놓았다. 민호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다. 시간 되면 와요. 아니,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알려주는 거니까. 그 말 속엔 어떤 원망도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을 통보하는 건조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대로 뒤돌아 현관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민호의 심장을 내리쳤다. 혼자 남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이 낯설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하얀 엽서 한 장. 이수진 개인전.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롯이 이수진이라는 세 글자가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 먹물처럼 번지는 전시회의 제목. 낯선 얼굴. 민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 낯선 얼굴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깨닫는 순간 그의 세상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엽서를 쥔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처음으로 그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전시회 날 공기는 낯선 향수 냄새와 마른 흙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조용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그림들은 벽에 걸린 액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나의 목소리였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외침.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갤러리. 내 그림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다. 초기작의 어둡고 무채색에 가까운 색감에서부터 점차 따뜻한 색과 빛을 찾아가는 변화가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이전과는 다른 차분하고도 단단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와 내 팔짱을 꼭 꼈다.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엄마, 너무 멋있다. 사람들이 엄마 그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살아있는 것 같대. 그냥 풍경이 아니라 그 안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좋네. 내가 뭘? 봐, 저기 박준서 선생님도 오셨네. 갤러리 입구 쪽 준서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하며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설렘의 대상이 아닌 존중을 담은 동료의 것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이수진 작가님. 해낼 줄 알았습니다. 작가님이라는 호칭에 내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러나 가장 듣고 싶었던 이름.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잠들어 있던 걸 깨웠을 뿐입니다. 이 모든 건 작가님 안에 이미 있던 것들이죠. 준서는 말을 아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지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때 갤러리 입구에 선 한 남자에게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민호였다. 늘 입던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고 위축되어 보였다. 그는 인파에 섞이지 못하고 마치 금지된 구역에 발을 들인 사람처럼 주저하며 갤러리 안을 맴돌았다. 민호의 눈에 그림들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아내의 세상이었다. 텅 빈 식탁, 금이 간 찻잔, 창밖을 응시하는 여인의 뒷모습. 그림들은 하나같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민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아내가 침묵으로 외치고 있던 수많은 순간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의 발걸음이 갤러리 가장 안쪽, 중앙에 걸린 가장 큰 그림 앞에서 멈췄다. 낯선 얼굴. 작품의 제목이었다. 그림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나였다. 하지만 민호가 아는 나가 아니었다. 무표정한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공허한 눈동자. 그런데 이상했다. 그 텅 빈 눈동자 안에서 민호는 수없이 외면했던 아내의 고통과 상실, 희미한 희망과 좌절의 그림자를 동시에 봤다.
저 얼굴. 내가 모르는 얼굴이 아니었어. 내가 외면했던 얼굴이었지. 순간 민호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생일날 아침 홀로 식탁에 앉아있던 아내의 뒷모습,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말에 상처받던 표정, 깨진 거울 조각을 쓸어 담으며 소리 없이 울던 어깨. 그 모든 순간에 아내는 저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자신을 지우고 감정을 숨긴 채 낯선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그림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다. 그림 속 내 눈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당신은 나에 대해 무엇을 아느냐고, 당신이 부순 것이 저 거울만이 아니었다고 소리 없이 질책하는 듯했다. 거대한 상실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아내라는 사람을 제대로 가져본 적조차 없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한적한 시간. 나는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는 여전히 자화상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내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선 자의 평온함만이 담겨 있었다. 이제야 보여요? 그 오래된 거울 속에 갇혀 있던 사람. 당신이 매일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얼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하다. 정말. 사과를 받으려고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나 자신과의 화해예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수진으로 살아가겠다는 나의 선언이고.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내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갈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 강을 이제야 봤다. 우리는 나는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괜찮아지길 바라요.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나는 민호를 지나쳐 내 다른 그림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민호는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차마 붙잡지 못하고 산산조각난 자신의 세상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오래된 거울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비췄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낯선 남자의 설렘 속에서, 딸의 걱정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 조각난 파편들을 끌어모아 마침내 나만의 얼굴을 찾았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작고 하얀 방. 나의 새로운 작업실이었다. 한쪽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깨끗한 벽과 그 앞에 놓인 새하얀 이젤이 보였다. 나는 창가에 놓인 작은 원목 거울 앞에 섰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거울이었다. 나는 거울 속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희미하게 웃음 지었던 과거의 얼굴도 억지로 감정을 숨기던 낯선 얼굴도 아니었다. 세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평온하고 단단한 눈빛을 한 이수진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내 입가에 천천히 그리고 더없이 온전한 미소가 번졌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소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미소. 나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방 한쪽에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마친 단출하지만 야무지게 꾸려진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